윤석열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M&A 시 일반 투자자 지분을 공개 매수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와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배당 절차 개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죠. 실제로 정부가 자본시장에서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거버넌스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저는 가장 적극적인 것 같아요. 물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진전도 있었고 받아들인 부분도 있었는데 진짜 저희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든지 자본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했던 아젠다로 다뤄졌던 거버넌스 제도들은 실제로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제 삼는 의무 공개 매수제도, 자사주 문제도 최근에 금융에서 손을 보겠다,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는 건가라는 검토도 이제 하신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계신데 이거는 역대 정부 중에서 처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대통령께서 공약으로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테지만 우리의 자본시장의 수준 자체가 그만큼 올라섰다고 볼 수 있는 징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의지를 표시해 주시고 제도 개혁을 다뤄주시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은 이렇게 메이저 이슈들 의무 공개 매수제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배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뤄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이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쉬웠으면 그 역대 정부가 그런 문제들을 도외시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하다. 너무 태부족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봤을 때 예를 들어 의무 공개 매수제도 같은 경우는 유럽은 25% 30% 정도의 주식을 살 때는 나머지 전부를 공개 매수해야 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1994년도인가 의무 공개 매수제도 50% 플러스 한 주를 도입했다가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구조조정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폐기됐었어요. 그게 이제 부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1990년대의 의무 공개 매수제도였고 한국의 지금 자본시장의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국 경제 수준이 1990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네. 이미 글로벌 10대의 경제 대국이고 파워라는 국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또 있어요. 그걸 지표를 개발해서 발표하는 그 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한국을 6위로 평가하고 있어요. 6위. 경제력, 경제 규모 이것도 포함해서 군사력이라든지 다양한 국제적 영향력을 분석해서 발표하는데 그건 우리가 6위고 6위인데 3, 4, 5, 6위가 비슷비슷합니다. 4위가 독일, 네. 5위가 프랑스, 6위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2위 그룹, 1위 그룹은 미국, 중국, 러시아고 2위 그룹이 독일, 프랑스, 한국이에요. 한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내셔서 기업 거버넌스의 그런 주요한 제도를 개혁을 하신다면은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렇게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그럼 100%를 매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50%의 나머지 주주들은 그러면 이제 또 도외시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경우에 한샘도 그랬고 SK 네트워크스가 AJ 렌터카를 인수했었는데 거의 예외 없이 지배주주의 주식 양수도 한 공시된 날이 주가가 꼭지고 그 뒤엔 다 폭락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배주주가 높은 프리미엄으로 주식 양수도를 해서 양수인이 되면은 그 프리미엄을 어디선가 보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배주주에게는 새로 들어온 지배주주에게는 주가가 내리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것은 그 지배주주 의도와 관계없어요. 그 지배주주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해도 시장 그런 디스카운트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가에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내립니다. 네. 50%한 주만 인수하면 나머지 50%는 거의 예외 없이 주가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가가 내리는 거는
그 주주에게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지배주주는 대신에 높은 프리미엄을 향유하면서 주주 평등의 원칙 또는 기업 거버넌스의 원칙 이런 원칙들을 파괴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00%를 양수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처럼 지배주식만 양수도 해서 이사회를 장악하는 지배주주가 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100% 공개 매수하기 아예 법으로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은 없지만 만약에 지배주주만 자기 주식을 높은 프리미엄을 갖고 매도하면요 바로 이사 주주 충실무가 걸리기 때문에 왜 이 당신 주식만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느냐 이것이 다른 주주들에게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라 라는 식으로 소송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 100%를 양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를 인수하지 않고도 지배주주가 돼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네. 그래서 한국도 빨리 100%를 의무 공개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뭐 자사주 문제라든지 배당도 그렇고 배당도 주주 환원율이 글로벌 OECD 평균이 70%고 대만이 60%고 중국이 50%인데 한국이 지금 뭐 이 3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50%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30% 정도 되는 거지. 삼성전자 빼면은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은 자사주 매입이 주주 환원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빼버려야 돼요. 자사주 소각만 주주 환원으로 포함한다면은 25%는 안 됩니다. OECD 중에서 뭐 압도적으로 꼴찌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꼴찌인 나라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배당도 이번에 정부에서 올바로 또 내주셨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배당 주주를 확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주총에 가장 근접해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배당액만 공시를 하고 그러면 이 정도는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배당이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러면 그 배당액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주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고 이렇게 이번에 제대로 반영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그 제도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도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나서 투자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이 배당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은 배당액을 제시를 했을 때 그 배당액에 따라서 바로 시장에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주가가 내리면은 그 배당액이 부족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시장과 즉각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부담스럽죠. 만약에 배당액을 제시한 주가가 내리면은 그 배당액에 대한 이사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러면 배당액을 현실화해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제도 개선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도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서 좀 더 보완이나 개정이 필요한 법이나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늘 8가지 개혁 입법 과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이번에 이제 금융위에서 도입을 한다고 하셨지만 50% 플러스 한 주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100%를 도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장 기업의 합병 비율과 교환 비율을 시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지배주주는 경영 책임, 주가에 대한 경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 아무리 내려도 이건 내일 아니다 이렇게 하는 관행이 이상한 관행이 있잖아요. 주가라는 것이 주주 가치를 징표하는 시그널인데 주가가 내리면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지배주주와 이사회는 주가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실적을 통제함으로써 주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시가대로 합병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합병 비율과 교환 비율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해상충의 문제 그대로 노출돼요. 일단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고 주주 환원율이 70% 넘어가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페어 밸류라고 일단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의 경우에 페어 밸류로 합병해야 한다라고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주가를 current price를 fair value로 인식을 합니다. 공정가치죠. 네. 공정가치가 합병 비율이 기준이 되는데 시장에서의 주가, 시가를
기본적으로 공정 가치로 일단 간주해요. 네. 특정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은 공정 가치가 아니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리겠지만, 근데 그거는 전체 평균 주주 환율이 70% 넘었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주 환율이 70%가 되기 전에는 시가로 합병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가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평균 주주 환율이 70%될 때까지는 시가로 합병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주 환율이 뭐 25%, 뭐 3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가대로 합병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페어 밸류를 해야 된다. 그 페어 밸류가 뭐냐? 그거는 DCF를 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대가치, 절대가치 평가, 그 중에서도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는 가장 정평 있는 밸류에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각자 자기의 기업 가치, 주주 가치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거고, 네. 서로가 그게 부합하는 어떤 라인을 닿으면은 이제 합병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시가대로 무조건 합병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합병 비율을 페어 밸류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시상장, 모자 회사 동시상장. 물적 분할이라기보다는 물적 분할한 뒤에 모자 회사를 동시상장시키면 모 회사, 저 회사가 둘 다 디스카운트거든요. 네. 최근에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리포트를 발견했는데, 모자 회사가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자회사의 경우 네. 다른 일반적인 상장 기업에 비해서 한 50% 정도 디스카운트 된다고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모 회사는 그 자회사에 비해서도 한 50% 이상 디스카운트 된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리포트를 발간을 하셨어요. 통계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모자 회사를 이렇게 동시 상장하면 안 되고 둘 중 하나를 상장 폐지시켜야 되고, 가급적이면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폐지시켜서 모 회사만 상장되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모자 회사 동시 상장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에 신주 배정하는 이 관행도 말이 안 되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고, 이렇게 되면은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지분율을 침탈하게 되거든요. 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진 상폐할 때도 상장 폐지할 때도 페어 밸류가 공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고 그 페어 밸류에 맞춰서 자진 상폐를 해야 되지, 그냥 그것도 시가대로 한단 말이에요. 현재 시가에다가 프리미엄 한 20% 얹어가지고, 한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가는 반에 반토막이 났는데 거기에 그 바닥에서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한 주주 설득도 없고, 그냥 지금 시가에 20% 얹어가지고 공개 매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샘이 만약에 공개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주가가 왜 페어 밸류인지, 또는 20% 정도면 왜 이게 페어한지에 대해서 주주를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자진 상폐를 할 때도 페어 밸류가 얼마인지에 대한 주주 설득 작업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이걸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판례가 바뀌어서 인정을 하든지 그걸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증거 개시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사익 편취를 어떤 지배주주가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주주가 주주 대표 소송을 한다든지, 사익 편취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걸로 허위 기재를 했다든지, 그러면 집단 증권 소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면 뭐 합니까? 입증이 안 되는데.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관련 자료를 다 법정에 공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그런 문제들을 소송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집중 투표제도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 대만은 의무화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 같은 이런 현실에서는 집중 투표제도 정관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중투표제가 어떤 걸? 집중투표제는 한 회기에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경우에 그 2명 중에 한 명에게, 그러니까 2표가 생기잖아요. 네. 주주가 2표가 생기는데 그 2표를 한 명 한 명에게 행사하지 않고 그 2표를 한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수 주주가 40%밖에 안 되더라도 한 명에게 다 주면 80%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소수 주주가 지분율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걸 몰아줌으로써 선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집중 투표제고, 그렇게 되면은 지분율이, 소수 주주 지분율이, 지배주주 지분율이 60%, 70% 되더라도 집중 투표제를 하면은 소수주가 원하는 이사를 한 명 정도는 이사회에 진입을 시킬 수가 있죠. 아무리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아도. 지금은 감사는
3% 룰이 있지만 이사는 3% 룰이 없단 말이에요. 네. 감사는 감시를 하는 사람이지 직접 의결을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영 행위에 대한 의결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사를 사내 이사든 뭐 사후 이사든 이사를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리하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리하는 그런 이사를 진입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집중 투표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집중 투표제가 있어야 소액주주 목소리가 좀 담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옵트아웃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정관으로 삼성전자부터 모든 기업이 다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소수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집중 투표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상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고요? 상법을 개정을 하면은 좋은데 사실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계약상 의무예요. 네. 투자 계약이라는 것, 즉 회사와 주주 간에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주주와 이사는 투자 계약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그 투자 계약의 내용은 주주는 위험 부담하고 자본을 조달하고 회사는 그 주주로부터 받은 자본을 받아서 잘 경영을 하고 그걸 주주 환원하고 그래서 위험 부담과 주주 환원이 서로 쌍무 관계를 이루는 쌍무 계약이란 말이에요. 네. 그 주주 환원을 하는 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최선을 다할 것,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할 것. 두 번째, 배신하지 말 것.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배신 행위를 하지 말 것. 그 배신 행위는 사익 편취 같은 실제로 회사 자산, 주주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 주주 이익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이익 잉여금 같은 거죠. 그거를 빼먹는 거. 네. 이게 이제 사익 편취고 그뿐만 아니라 뭐 합병 비율이든지 교환 비율이든지 또는 공개 매수할 때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일부러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본 거래를 통해서 소수주주가 가진 지분율을 침탈하는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수익 거래로 하고 두 번째로 자본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 거래와 자본 거래를 통해서 주주를 배신하지 말 것이라는 두 가지가 주주 환원을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의무 안에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서도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입법이 없단 말이에요. 영국에는 있어요. 영국은 최근에 2006년인가 그때 법을 개정하면서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상법을 규정을 했는데 대부분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서도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이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법원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대법원은 애매한 태도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 여러 가지 판례들 검토를 보면은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지만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쪽에 가까운 듯한 그런 판례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입법을 딱 이제 해버리는 거지. 해버리면은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부담하는 충실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확인적 입법이 되는 거죠. 입법을 함으로써 그 없던 충실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법으로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이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입법을 당장 하기 어렵다면 저는 입법하기 전에 그것도 좀 나라 망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자본시장에서 또는 법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입법으로 하겠냐고요. 그거를 이거는 건데, 그쵸?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얼마나 안 지키면은 그걸 법으로 만들게 김영란법 같은 게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부정부패의 그런 악순환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니 법으로 5만 원 이상은 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끄러운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법을 만들지 말고 대법원이 스스로 잘 생각해서 그냥 이제 이것이 이사가 지켜야 하는 주주에 대한 계약상 의무로 인정을 하는 판례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계속 이렇게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입법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과 주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제 저는 한국 자본시장과 주주 권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원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올해 원년으로 드디어 도약을 하게 된 이러한 원동력도 결국은 자본시장의 투자자, 자본시장의 참여자분들의 주인의식, 권리의식 덕분이거든요. 그것을 또 우리 기자님들 같은 좋은 분들이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인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권리 자기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지켜주잖아요. 저희 기업 거버넌스 포럼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주주분들의 그 권리가 훼손되는 모든 기업을 다 살펴볼 수 없고 네. 살펴볼 수도 없고 저희가 보호해 드릴 수 없어요. 저희는 그냥 도움을 되어 드릴 뿐이고 자신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 물론 이제 금방 데이 트레이딩 하듯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연말에는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주총에 의결권 생기잖아요. 자기가 기업의 주인이고 내가 내 권리 지켜야 한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올라가는지를 보시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투표제는 거의 도입을 했습니다. 또는 지배주주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는 많이 도입을 하셨거든요. 네.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K-vote라고 치면은 바로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메뉴로 바로 들어가요. 네. 그럼 거기에 자기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면은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그 주식이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도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거 보시고 클릭이라도 한번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가진 법에 의한 권리, 주주 권리, 그중 제일 중요한 이제 의결권이잖아요. 그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야지 주주 가치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주주로서의 권리가 지켜진다. 이 말씀 이제 먼저 드리고 싶고 기업인들께도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기업인들이 주주 가치에 신경을 안 쓰셔도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한국의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기업인들이 챙겨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지만 주주 가치를 챙기고 그래서 주주 가치가 리레이팅 돼서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예를 들어 PER 25배, 30배를 유지하면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특정한 시기에 자본 조달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할 때 훨씬 높은 밸류로 네. 자본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결국 기업의 능력이 사업 능력과 영업 능력과 재무 능력 두 가지로 형성되는데 재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란 기업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를 챙기고 주주를 존중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케어함으로써 결국은 기업 전체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성장하고 그래서 지배주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기업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그래서 결국은 나라 전체가 상생 공명하는 그런 기업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는 기업인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소통하고 알리시고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버넌스 초대석 시간 내주신 김규식 회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